어제 MB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김백준의 전 재판도 함께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재판 도중에 발언을 신청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MB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MB의 혐의를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 같은데. 맞죠. 네. MB는 자기 사람들 관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참 그렇게 덕이 없다지 않습니까? 네. 네. 덕이 없고.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특히 관상적으로도 덕이 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그 김백준 기획관의 그 발언이 MB 그 재판에도 큰 영향을 주죠. 당연히 미칩니다. 이거는 또 법정에서 한 발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한 발언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혹시나 네.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발언이 진짜 편안한 상태에서 네.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게 돼 있는데 네. 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앞에서 한 발언은요. 네. 증거 능력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네. 상태에서 말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죄 입증에도 큰 네.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님이 예측하는 것은 MB를 다시 한번 소환할 수 있다.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대략 한 2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청구를 했죠. 네, 네, 네. 비슷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일. 그러면 개나리 꽃이 활짝 폈을 때. 근데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측근들이 다 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도 박근혜 쪽은 측근들이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네. 슬슬 이제 좀 털어넣는데 이쪽은 너무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덕이 없어요. 네, 덕이 없어. 아니 제가 좀 그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기자 한 분하고 네. 우연하게 이제 밥을 먹었는데 MB를 담당해서 취재하는 기자분인데 그래서 그 영포 빌딩이나 이런데 항상 가 있었대요. 그럼 네. 측근들이 이제 막 오잖아요. 네. 자택이나 영포 빌딩. 근데 보면 측근들이 굉장히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안 챙겼다는 느낌이 드는 네. 이명박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챙기는 거는 전두환이가 제일 잘 챙긴 것 나름 같아. 그 전두환 많이 챙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두환 측근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돈으로 네. 이렇게 티내는 것도 짜증나지만요. 네. 또 자기 혼자 다 저렇게 하는 것도 정말 보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4년, 국정농단 정말 나라를 들어먹었는데도 대한민국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네. 국민들이에요. 네. 9년을 그렇게 말아먹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이 멈추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지방 분권이 또 강하다는 것도 되죠. 네. 오는 6월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박주민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MB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MB 그 수사에 대해서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계속 여론을 펼치는데 네. 그 주장은 점점 약발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 사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 절대 다수가 MB의 처벌을 원한다. 네. 두 번째는 측근들이 다 불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안 갈래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정치보복이다, 기획수사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렇죠. 네. 오늘 또 우리 그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 네.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네네. 오늘 이은영 소장님이 안 나오셔서 저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거의 7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5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폭 상승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개선 그리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네. 요게 아마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죠. 다들 놀랐죠. 정말 잘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 달 만에 세계 정세가 변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뭐 지금 일본도 거의 패싱되고 있지만 차이나 패싱 또 얘기 나오잖아요. 네.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조만간 만날 것 같아. 네. 더 이상 패싱되기 전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관계가 사실 그 개선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고립되잖아요. 북한까지
서로 정상회담하고 국교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중국과 북한은 지금 관계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또 김정은에 대한 홀대론이 있어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안 만나줬어요. 다시 안 만나줬는데 아마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금 이제 시 황제가 됐잖아요. 네, 이제 장기 집권에 대한 어떤 헌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그 대외 전략으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좀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4대 강국의 지금 변화를 대한민국이 주도한다. 큰 의미가 있죠. 네. 박주민 의원님도 현재 그 국회 개헌특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개헌특위 상황도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계세요. 네. 개헌특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든 이제 개헌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이 사실 개헌 시기에 대한 얘기만 하자. 거의 이런 식이에요. 당론도 아직 만들지 않았죠. 당론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원래는 6월 지방선거에 동시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당론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의지가 없는 거죠. 전혀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도 없어요, 자유한국당?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이 사실상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인터뷰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가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부가 계속 개헌에 대한 의지를 보이자 연내하겠다. 하고 끌려왔다가 10월에 하겠다라고 끌려온 데다가 이제는 3월 내로 자기네들 안을 만들겠다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차 입장이 끌려오고 있습니다. 끌려오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저희들 압박을 하고 또 대통령님이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은 논쟁이 붙으면서 급속도로 개헌의 그 속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판단은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민의 그 압박이 강하니까 개헌에 특히 이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자유한국당에서 동의했던 부분이잖아요. 동의 정도가 아니죠. 그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 대선 후보로 나서서 했던 발언들 주장했지. 그것들 보면 정말 지방선거 때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른 당들이 안 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무수히합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당론조차 지금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개헌은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할 수 없는 아마 개헌 당론을 만들어서 우리도 다 만들었는데 여당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깽판을 칠 것 같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뭐 합의할 수 없는 개헌안을 만드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기대할 수가 없고 그저께 정부 개헌안 초안이 확정되면서 정부 개헌안 발의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21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국회 개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21일까지 합의되기는 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오히려 논의가 속도가 붙을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을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국회가 주도하면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저렇게 하니까 정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뭐 여러 인터뷰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헌법 128조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개헌안을. 따라서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위헌적인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인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선 국면 때 5개 정당의 후보가 모두 다 약속했던 국민과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이행한다. 국민과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위헌이다, 불법이다, 뭐 관제 개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개헌특위가 작년 1년 내내 활동을 했고 올해에는 헌정특위로 구조와 인원을 바꿔서 또 한 지가 근 2달이 넘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정치권이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민 무시를 막기 위해서 헌법안을 발의한 거기 때문에 이건 욕할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어떤 나라에서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겠다는데 그걸 욕합니까? 그런데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도 군사 독재 시절에 군사 독재 정권은
국회를 무시하고 그냥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는 그런 것이 이제 관제 개헌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야당이 뭐 개헌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으니까 우리 여당에서는 우리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우리는 당론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뭐 민주적인 절차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야당들은 어떻습니까?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다른 야당들은 다 약간 부정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뭐 극렬 반대고요. 네. 정의당이나 민평당 같은 경우도 국회에 맡겨야지 왜 발의하느냐 이런 뉘앙스예요. 정의당은 제안만 해라. 네. 네. 발의는 하지 말고 좀 제안만 해달라는. 네. 네. 그러면 지금 당이 많으니까 저쪽 무슨 당이에요? 바미당, 민평당, 네. 정의당. 바미당은 자유한국당과 좀 비슷한 기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미당도 원래 지방선거 때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당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론 없는 당은 말뿐인 거예요. 최소한 당론이라도 만들어 놓고 입장 차이가 크더라도 자기들의 이념이 담겨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 놓고 합의를 하는 건데 당론을 안 만들어 놓은 당이 무슨 얘기를 한들 그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볼 수 없는데. 사실 뭐 그렇다고 그렇죠. 네. 그럼 바미당 그렇고 민주평화당, 민평당, 정의당은 다 6월 지방선거 때 하자는 입장인데. 하자는데 개헌 당론 있어요, 없어요? 정의당은 있어요. 정의당. 네. 정의당 정도는 뭐 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게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의 당론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가 첨예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답답한 상황인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아마도 추측컨대 뭐 대통령제를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총리라도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뿐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명확하게 그렇게 쟁점이 그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한국당이 입장이 없어요, 아직. 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의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 그래서 그냥 현재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헛개비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무조건 말을 하면 우리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생각은 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인복도 없고 당복도 없어. 파트너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 복이 없네. 사람 복이 없어. 몇몇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당이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 등을 국회로 이양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제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 당내에서 이런 협상안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지금 뭐 이게 아마 이제 파이낸셜 뉴스하고 서울신문에서 나왔던 그거 관련된 것 때문에 아마 많이들 그러신 것 같은데 서울신문은 아예 이제 표 밑에다가 당론을 정확하게 정리한 게 아니라 몇몇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추측한 내용이다라고 써놨어요. 팩트가 약하네. 네. 이제 파이낸셜 뉴스도 사실상 그런 식으로 몇몇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보고 많은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비판을 하신 거죠.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여러 차례 의원총회 또 의견 수렴해서 당론을 좀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뭐 단적으로 뭐 이 파이낸셜 뉴스 표에 나 있는데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된 적 없죠. 없고 법률안 제출권 국회 이양한다. 법률안 제출권 정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인사권 예산권 이양 뭐 이렇게 두리뭉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들이 정확히 저희 당론과는 다른 부분이 있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당론이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아예 내용을 정하지 않고 약간 공백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있죠. 그런 부분도 마치 뭔가 된 것처럼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좀 사실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그 개헌 관련돼서 가짜 뉴스가 엄청 생산되고 있어요. 무슨 사회주의 개헌이다, 뭐 종북 개헌이다 이러는데 최근에 대표적인 게 정부 개헌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연임제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 집권 음모다. 그러니까 이제 중임제를 대통령이 이제 연임해서 10년 정권
이제 뭐 누리겠다 이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헌법을 바꿀 때 대통령 임기에 관련된 부분은 바꾼다 하더라도 바꿀 당시에 대통령에 적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겠지만 4년 연임제로 개헌이 돼도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을 또 하실 수는 없어요. 뭐 잘하시면 뭐 그냥 우리 마음속에 대통령을 한번 더 지지해드릴 수는 있죠. 네,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정부 개헌안이 발의가 되더라도 현재 국회 구성상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개헌안 발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이 명확한 자기네들 입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안 됩니다. 근데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논의를 할 증거점이 생겨요. 그죠? 뭐 그게 맞다, 그게 틀리다, 그걸 이렇게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논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그게 표결까지도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네들 안을 내야 되는 거고 또 국민분들에게 이 안이 맞지 않다라고 또 자기네들도 만약에 논리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논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부 개헌안이 발의가 되면 자유한국당은 뭐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이면 당론 만들 것 같아요. 우리 개헌안에 반대 입장만 이렇게 다 써놓을 거야.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중임제면 저쪽은 내각제. 아니 정반대로 이렇게 좀.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분들이 워낙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본인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제라는 것을 놔두면서도 뭔가 좀 더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로 갖고 오는 식의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꽤 선호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많죠. 사실은 이원 집정부제인데 대통령제로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가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대통령을 선출해 놓고 그러니까 총리가 만약에 야당일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당이 달라. 맞아요. 근데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됐어. 야, 진짜 큰일 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원 집정부제 그러면 뭐 프랑스 정도가 사실 프랑스의 정치 문화와 우리나라 정치 문화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상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이제 환상이 있거든. 유럽의 선진국들이 뭐 이원 집정부제를 한다 이런 환상이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이원 집정부제를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는데 이원 집정부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 맞지 않는다. 맞지 않고 실제 이원 집정부제를 하는 나라도 많지 않고요. 없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라 프랑스밖에 없죠. 예, 그렇죠. 그리고 핀란드도 뭐 대통령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상 내각제입니다. 내각제죠. 총리가 모든 것을 다 권한이 있죠. 개헌 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을 잘 설득해서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지방선거 동시개헌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주민 의원님 화이팅! 네. 열심히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의장에 앉아 있으면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진짜 유령이랑 얘기하는 것 같겠어요. 그러니까 뭐 당론도 없고 막 이러니까 또 각자 그냥 개헌에 대한 그 야당 의원님들은 막 봉숭아학당처럼 막 개인적인 의견 똑같은 피력하고. 얘기에서 반복하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당과 정부의 하는 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사법개혁특위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으로 인해 어저께인가요? 회의가 파행을 거듭했어요.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권도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정말 호환무치, 이럴 때 호환무치 쓰는 것 같아요. 호환무치 하는 것 같은데 왜 염동열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제척돼야 하는지 어저께 진섬희 의원님이 또 오랜만에 흥분하시고 그냥 막 세게 하여튼 국민들에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의 수장이죠. 그분이 거기 그 자리에 있는 한 검찰이 편하게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실제로 이제 안미영 검사가 토로했던 어려움도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럼 염동열 의원은 어떠냐? 사개특위 위원입니다. 사개특위는 검찰의 향후
모습과 권력의 크기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그분이 거기 있는 한 역시 관련된 사건 수사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물러나라. 사기특위 빠지고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재난특위 오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재난특위. 자기와 관련 없는 대척 사유가 없는 국회 재난특위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용단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사퇴를 안 하겠다는 명분을 뭐로 얘기하던가요? 뭐 단순한 혐의에 불과하다. 뭐 그런 거죠. 이것은 뭐 추측일 뿐이다. 자기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네, 그렇죠. 난 한 점 부끄러움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보도는 많이 나왔어? 네. 이런 공방 속에서 장제원 의원이 면책특권을 활용해 묻지마 폭로로 백혜련 우리 대변인이죠. 네. 와 안미영 검사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자행했었어요. 둘이 뭐 커넥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용은 구체적으로 못 밝히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커넥션이 요새 장제원 의원이 너무 많은 분야에서. 근데 저는 그게 깜짝 놀랐는데요. 얼마 전에 그 배현진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 자한당 입당 그 기자회견 때 MBC 기자가 질문하려고 하니까 탁 끊어버리잖아요. 그 끊은 사람 장제원 대변인이에요. 그랬더니 다 끝났어. 뭐 이러면서 근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제가 보니까 이거 좀 모양새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요. 그분이 저 통일교에서 누워서 사진 찍으신 분 아니세요?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평의원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당 대변인은 그래도 기자들과 소통하고 언론을 좀 해야죠. 그렇게 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홍준표 대표가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몇 개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현장을 보니까. 근데 이제 질문할 때 기자들이 이제 자기를 밝히잖아요. MBC 기자 누굽니다 했더니 갑자기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갑시다 그러고 그냥 주랭랑을 쳤어요. 그렇죠? 못 보셨구나. 전 봤는데 그 장면이 정말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제1야당의 대표와 대변인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언론들과 대면하기를 어려워하고 그랬죠. 뭐 정해진 질문만 한다거나 질문을 사전에 뭐 한다든지 그럼 뭐 결국 그랬잖아요, 말로가. 아니 MBC 대중을 그리고 국민들을 모시면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언론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언론도 언론이지만 MBC 출신의 앵커가 MBC 보도국의 기자의 질문을 못 받는다는 것도 뭐냐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MBC 출신이 많아요. 노웅래 의원, 박영선 의원, 신경민 의원, 우리 다 MBC네. 김성수 의원님. 네. 참 저도 그 모습 보고 좀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네. 사개특위 회의에 출석한 문무일 총장이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 위헌 소지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말하는 위헌 소지는 어떤 부분이죠? 위헌 소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검찰총장이 공수처에 대한 입장이 조금 부정적인가? 글쎄요. 왜 그러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렇게 시원하게 공수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입장에 관련돼서는 좀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봤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그게 아마 조직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을 거야. 그런 심리가 있죠. 제가 1년 전에 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공수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저는 공수처가 아니라 이제 그 경찰의 이제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의 치부를 왜 경찰에게 알려줘야 되냐. 이제 그런 논리를 펼치시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마 이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별도의 기소권을 갖고 있는 조직이 탄생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소 독점주의가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장 자기의 소중한 권한으로 생각하는 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공수처가 지금 생각하는 모델은 기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소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수사권과 기소권. 그럼 결국은 뭐 국회의원 내지 고위 공직자들의 기소권인데 검찰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검찰이 자기 임무를 잘하고 깨끗하고 부정과 비리만 안 만들어내면 자기들이 기소당할 일이 없죠. 그리고 검찰은 그런 기분을 느끼기가 싫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수사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싫을 거예요.
근데 이 공수처가 생기면 나도 언젠가 수사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왜 공포스럽지?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뭐 당연히 뭐 청소년 때도 잘못하면 다 조사받고 그러는 건데 이게 국민 5천만이 다 그러는데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검찰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누가 나를 감히 수사하랴라고 생각하죠. 네, 공수처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공수처 그러니까 공수처는 우리가 야당 시절에 또 공수처 비슷한 어떤 기관의 기관을 만들라는 것은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일관적으로 반대를 했나요?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 검찰 개혁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공수처라는 이름은 없었고.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별개의 그러니까 검찰과 독립된 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감찰도 하고 하는 걸 만들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정작 대폭 축소시켰었죠. 축소가 아니라 원래 그 기능이 공수처가 없을 때는 민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정이 우병우 아니야. 결국 측근의 비리를 옹호하고 지원한 거 아니에요. 특별감찰관을 만들었는데 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 그럼 뭐해?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으면 뭐해요?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그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막 하다가 결국은 뭐 특별감찰관 내쫓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가 없으면 그냥 찌라시 받아보면서 정보 보고 올리는 건가? 뭐 거의 뭐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든 거로. 네. 그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반대입니다. 지금 뭐 검찰 외에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면 옥상 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약 도입해서 그 처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수장을 처장이 꼭 검찰 출신은 아니죠. 검찰 출신 아니어도 되죠. 그 뭐 시민사회나 뭐 그래도 됩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안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검찰 출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되는 법안들이 있죠. 네. 저는 검찰 출신만 안 되면 다 된다로 좀 법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박주민 의원님. 지금 뭐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가 청원한 법안에는 그 검사도 옷을 벗고 나와서 몇 년이 지나야 뭐 그 공수처에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청원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처럼 뭐 모든 검찰이 그렇지 않지만 정치 검찰들의 그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우리가 좀 통제하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아주 양심적인 뭐 법학자나 아니면 사회 지도층, 또 시민 사회 뭐 이쪽 분들이 좀 이런 공수처를 잘 이끌어 나가면 대한민국이 더 한층 더 깨끗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 꼭 완성해 주십시오, 박주민 의원님. 아니, 제가 지금 사기특위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박주민 의원님하고 다 부탁하니까. 사기특위 논의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아요? 뭐 개헌과 달리. 사실은 이제 공수처 정도는 해줘도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공수처는요.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또 검찰이 자체로 개혁안도 만들고 있지만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거의 활용점정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야당이라면 오히려 받을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당연하죠. 왜냐면 검찰을 견제한다는 거는 예전에는 검찰이라는 큰 칼을 막 휘둘러서 문제였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뭐 나쁠 게 없죠. 근데도 이렇게 반대를. 주로 우리가 역대 정부를 보면 여당 쪽의 부정과 비리가 많이 터져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당 입장에서 공수처를 반대한다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야당 시절에 여당이 공수처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지지하고 협조했을 텐데 말이죠. 아니 제가 좀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기자 한 분하고 우연하게 이제 밥을 먹었는데 MB를 담당해서 취재하는 기자분인데 그래서 그 영포 빌딩이나 이런데 항상 가 있었대요. 그럼 측근들이 이제 막 오잖아요. 자택이나 영포 빌딩. 근데 보면 측근들이 굉장히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안 챙겼다는 느낌이 드는 이명박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챙기는 거는 전두환이가 제일 잘 챙기고. 나름 그 전두환 많이 챙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두환 측근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돈으로 이렇게
티내는 것도 짜증나지만요. 네. 또 자기 혼자 다 저렇게 하는 것도 정말 보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4년, 국정농단 정말 나라를 들어먹었는데도 대한민국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9년을 그렇게 말아먹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이 멈추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지방 분권이 또 강하다는 것도 되죠. 네. 오는 6월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박주민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MB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MB 그 수사에 대해서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계속 여론을 펼치는데 그 주장은 점점 약발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 사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 절대 다수가 MB의 처벌을 원한다. 두 번째는 측근들이 다 불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안 갈래도 지금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개헌은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할 수 없는 아마 개헌 당론을 만들어서 우리도 다 만들었는데 여당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깽판을 칠 것 같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뭐 합의할 수 없는 개헌안을 만드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기대할 수가 없고 그저께 정부 개헌안 초안이 확정되면서 정부 개헌안 발의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21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국회 개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21일까지 합의되기는 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오히려 논의가 속도가 붙을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을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국회가 주도하면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저렇게 하니까 정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뭐 여러 인터뷰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헌법 128조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개헌안을. 따라서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위헌적인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인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선 국면 때 5개 정당의 후보가 모두 다 약속했던 국민과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이행한다. 국민과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위헌이다, 불법이다, 뭐 관제 개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정치보복이다, 기획수사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렇죠. 오늘 또 우리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오늘 이은영 소장님이 안 나오셔서 저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거의 7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50%.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폭 상승했어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개선 그리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요게 아마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죠. 다들 놀랐죠.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 달 만에 세계 정세가 변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금 일본도 거의 패싱되고 있지만 차이나 패싱 또 얘기 나오잖아요.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조만간 만날 것 같아. 더 이상 패싱되기 전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관계가 사실 개선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고립되잖아요. 북한까지 서로 정상회담하고 국교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중국과 북한은 지금 관계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또 김정은에 대한 홀대론이 있어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안 만나줬어요. 사실 안 만나줬는데 아마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금 이제 시 황제가 됐잖아요. 이제 장기 집권에 대한 어떤 헌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그 대외 전략으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좀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4대 강국의 지금 변화를 대한민국이 주도한다. 큰 의미가 있죠. 박주민 의원님도 현재 그 국회 개헌특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개헌특위 상황도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계세요. 네. 네. 개헌특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든 이제 개헌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네. 현재 자유한국당이 사실 개헌 시기에 대한 얘기만 하자. 네. 거의 이런 식이에요. 당론도 아직 만들지 않았잖아요. 당론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원래는 6월 지방선거에 동시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네. 당론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의지가 없는 거죠. 전혀 의지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도 없어요, 자유한국당? 아닙니다. 지금은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이 사실상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인터뷰 때마다 제가 하는 네. 말인데요. 네. 네.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가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부가 계속 개헌에 대한 의지를 보이자 네. 연내하겠다. 연내 하고 끌려왔다가 네. 10월에 하겠다라고 네. 끌려온 데다가 이제는 3월 내로 자기네들 안을 만들겠다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차 입장이 끌려오고 있습니다. 끌려오고 있죠.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저희들 압박을 하고 또 대통령님이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은 논쟁이 붙으면서 급속도로 개헌의 그 속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판단은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민의 그 압박이 강하니까 개헌에 특히 이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자유한국당에서 동의했던 부분이잖아요. 동의 정도가 아니죠. 그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 대선 후보로 나서서 했던 발언들 주장했지. 예, 그것들 보면 정말 지방선거 때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른 당들이 안 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무수히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당론조차 어제 MB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김백준 전 재판도 함께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재판 도중에 발언을 신청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MB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MB의 혐의를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 같은데. 맞죠. 네. MB는 자기 사람들 관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참 그렇게 덕이 없다지 않습니까? 네. 네. 덕이 없고.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특히 관상적으로도 덕이 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그 김백준 기획관의 그 발언이 MB 그 재판에도 큰 영향을 주죠. 당연히 미칩니다. 이거는 또 법정에서 한 발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한 발언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혹시나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이 진짜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게 돼 있는데 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앞에서 한 발언은요. 증거 능력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죄 입증에도 큰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님이 예측하는 것은 MB를 다시 한번 소환할 수 있다.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대략 한 2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청구를 했죠. 비슷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일. 그러면 개나리꽃이 활짝 폈을 때. 근데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측근들이 다 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박근혜 쪽은 측근들이 계속 한국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슬슬 이제 좀 털어넣는데 이쪽은 너무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덕이 없어요. 네, 덕이 없어.